안녕하세요. 별사탕의 심리전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두 시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회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상시에 억압했던 이제 혐오하는 측면이 보통 가해자, 실제 인물의 대역을 맡고 또 역시 이 그림자 영역이라고 표시한 우리 마음의 어두운 측면에 있던 잊어버리려고 했던 과거에 상처받은 어린 자신, 달리 말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평상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는 자신의 대역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소임은 스트레스 상황이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그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리고 그 위협적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지를 알리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비록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안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로 남아서 보상심리로 작용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자존감이랑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스스로를, 자기 평가를 제대로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남이 대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타인의 평가예요. 절대 자기 평가 영역이 타인의 평가로 대체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남들이 아무리 오구오구 우쭈쭈쭈를 해줘도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오구오구 우쭈쭈쭈를 안 해주면 그냥 꽝이에요. 그 결핍은 그냥 평생 남아요. 그래서 물론 남들이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절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리면서 동시에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똥에 해당하는 그런 안 좋은 말과 행동이 있죠. 그리고 똥냄새에 해당하는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역할을 하는 우리가 혐오하는 측면의 자아는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적응하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적응을 해야 된다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적응을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생략됐는데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걸 적응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뭔가를 기억을 할 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든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든 기억을 할 때든 예상을 할 때든 그냥 공상망상에 빠질 때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대인관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든지 간에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지난번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실제 상황의 이미지를 복제를 해서 우리 내면의 어두운 측면에 있는 캐릭터들이 대역을 맡는다, 뭐 이런 설명까지만 해드렸는데 거기에 생략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이 기억이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자신이 겪은 일을 다시 재현한다, 다시 재생한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겪은 일의 극히 일부 내용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자기만의 해석, 달리 말하면 의미부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기평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자기평가는 나중에 신념화되고요.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공고하게 강력해지면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강력한 신앙이 돼요. 그래서 뭐 세상에 나와 있는 거대 종교들 있죠. 뭐 기독교, 불교, 뭐 천주교, 뭐 이슬람교, 유대교, 뭐 힌두교 등등등, 그건 그냥 세상 바깥에 존재하는 신앙이고요. 뭐 민간 신앙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종교, 그 어떤 신앙보다 강력하게 더 우선으로 작용하는 건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우린 그냥 그거를 그 개인의 가치관 내지는 신념 뭐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그거는 거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름의 종교를 따로 갖고 있어요. 내면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기독교니 불교니 하는 것들은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라면 우리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내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내면의 신앙 중에는 아주 공통된, 서로 각자 신자인지도 모르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건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라고 할 때 실제 겪은 일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절대 전부를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순간의 관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에서 겪은 일의 극히 일부 내용만을 회상을 해요. 그나마 뭐 비록 일부라 할지라도 그나마 이거를 있는 그대로 이것만 회상을 해낸다면 괜찮은데, 이거와 더불어 그 순간에 실시간에 자기 마음속에서 알게 모르게 덧붙인 해석, 의미부여가 같이 딸려 나오고요.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에게 내렸던 평가, 그 자기 평가도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이걸 다 믿음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자기가 나름대로 부여한 의미, 우린 이걸 다 실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자신의 주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겪은 일의 극히 일부 내용과 거기에 자기의 주장이 혼합된 형태로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도 이거는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꼭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형의 스트레스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일의 극히 일부 측면 더하기 해석, 의미부여, 자기평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역기능적으로 일어날 때 인지치료행동 쪽에서는 인지적 오류라는 말을 써요. 그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말은 예를 들어 가장 흔하게 알 수 있는 속단,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죠. 터널 시야, 시야가 완전 좁아지는 거예요. 확대,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생각을 하죠. 반대로 축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개인화, 쉽게 말하면 자기 탓, 외연화, 남 탓.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나에게 있느냐, 남에게 있느냐, 혹은 외부 환경에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질 때 개인화, 외현화라는 전문 용어를 써요. 그리고 일반화, 뭐 너무 심하면 과잉 일반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자기 생일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남자친구에서 갑자기 친구가 빠지고 남자들은 하여튼 여자 생일을 맨날 까먹어. 이게 이제 과잉 일반화가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 자기 친구의 남친도 여친 생일을 까먹고, 아빠도 엄마 생일 까먹고, 이모부도 이모 생일 까먹고, 그러면 영락없이 우리는 이 일반화 오류에 빠져요. 아, 세상 남자들은 하여튼 자기 짝 생일을 늘 까먹고 사는구나. 인간들은 문외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읽기. 너무나 흔하게 하는 일들이죠. 저거 나 우습게 하는 거야. 넘겨 짚어버리는 거예요. 선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랑 되게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감정적 추론. 감정적 추론은 자기 기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달리하는 걸 말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은 아름다워. 기분이 나쁠 때는 현실은 시궁창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 감정적 추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하죠. 너는 어느 쪽이야? 좌파야, 저 보수야, 뭐 이런 얘기죠. 좌파는 무조건 종북 빨갱이, 보수는 무조건 수구 꼴통, 뭐 이게 이제 절대적 사고, 흑백 논리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당위적 사고, 빅 머스트라고 불러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 힘 빡 들어가서 하는 생각들. 남자란 자고로 뭐 울면은 되네 안 되네 막 이런 거. 여자는 모름지기 뭐 조심해야 되고 어쩌고 하는 거. 이거 다 당위적 사고, 인지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아주 그냥 꽉 들어찰 수가 있어요. 항상 그러냐? 그럼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하는 생각은 전부 오류투성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아요. 주로 언제 이렇게 되냐?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속단에 빠지고 터널 시야에 사로잡히고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자기 탓 혹은 남 탓을 하거나 지나치게 일반화시키거나 아니면 선무당이 되어서 어설프게 넘겨짚거나 아니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흑백 논리에 빠지거나 이래야 되네 저래야 되네 라는 당위적 사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무조건 생각할 때마다 그저 이렇게만 하면 곤란하죠. 그럼 이 세상이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이루기가 어려울 거예요. 언제 주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신경 쓸 때 늘 신경 쓰고 산다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뭔가 애쓰고 있을 때 늘 애쓰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음 상태는 이 중에 어느 하나든 안 걸리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 작정하고 살아가고 있다. 돈을 막 난 10년 안에 10억 벌어야 돼. 막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대학교 반드시 붙어야 돼.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막 시험 잘 봐야 돼. 막 작정하는. 시험 잘 보려고 너무 힘 빡 주다 보면은 이제 심각한 오류에 빠져서 이런 터널 시야라든지 속단이라든지 이런 걸 정답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신경을 쓰거나 너무 애쓰거나 작정하고 살고 있다는 건 긴장 상태를 의미해요. 긴장 상태는 달리 말하면
경직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지적인 오류라고도 하고 심리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달리 생각할 줄 몰라요.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줄 몰라요. 너무 경직돼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어서 느긋하게 속단하지 않고 좀 더 두고 보면서 찬찬히 판단은 최대한 늦추는 거. 이거 게을러 터진 거랑은 별개예요. 너무 경직돼 있으면은 판단을 보류할 수가 없게 돼요. 빨리 판단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전쟁 모드일 때 우리는 힘을 빡 주게 돼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전쟁 모드는 곧 생존 모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달리 말하면 무언가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전적인 위협을 받고 있든, 어떤 신체적인 위협을 받고 있든, 감정적인 위협을 받고 있든,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을 앞둔 학생들 입장에선 시험 성적이 안 좋게 나올까봐, 안 좋은 시험 성적이, 낮은 시험 성적이 위협의 대상인 거죠.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1년 꿇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돈도 시간도 노력도 너무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게 되면 당연히 불안정하죠. 거꾸로 말하면 불안정한 상태일 때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존 모드가 되는 거고, 생존 모드는 곧 전쟁 모드와 같아져요. 그러면 힘 빡 줘서 경직되죠? 그럼 그 긴장 상태가 신경 쓰게 만들고, 애쓰게 만들고, 작정하게 만들어요. 좀 굳이 작정하지 말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유연하게 시도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유연하지가 못해요. 너무 경직돼 있어서. 그래서 요 맥락에서는 온갖 인지적 오류들이 뜨글뜨글 하게 되죠. 말이 생각이지 솔직히 망상에 빠지는 셈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낼 때 여기서 말하는 해석, 의미부여 혹은 자기평가가 이런 인지적인 오류에서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이거는 그릇된 믿음, 그냥 맹목적인 신앙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신앙이 돼버릴 수 있어요. 왜 사이비 종교 막 재산 탕진하고 그러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버릴 수 있고 당연히 몸과 마음을 더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신앙이에요. 인지적 오류에서 비롯된 믿음들은 달리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이비 종교와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심각한 사이비 종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무시무시한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이쪽에 쓸게요. 결핍교가 있어요. 가장 심각한 개개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가 결핍교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 불만교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부족교, 부족해! 라고 하는 거죠. 실력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뭐 풍부한 인간관계가 부족하든 뭐 아무튼 혹은 뭐 무능교 이런 거. 아마 70억 인구 중에 최소한 69억은 이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이 사이비 종교에 매몰되어 있는 한은 10억을 벌어도 부족하고 100억을 벌어도 부족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돈이 부족해요. 뭐 심지어 권력이 부족해요. 그래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왜냐?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난 더 필요해 라고. 더 있어야 돼.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면 내 자식이라도 이제 내 자식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식의 자식까지 한도 끝도 없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인지적인 오류가 낳은 이 엄청난 신앙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대 종교보다 오래됐고 그 어떤 거대 종교보다 더 거대한 사이비 종교예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던 무시무시한 종교예요. 근데 이 결핍교는 나는 뭐 사랑이 부족해, 뭐 돈이 부족해, 여유로운 시간이 부족해, 뭐 하여튼 부족한 거 투성이죠. 21세기에 어쨌든 쇼핑몰 차려서 대박 터뜨렸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그 사람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게끔 많이 사들인 사람들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고 또 사고 막 사도 늘 사요 또. 근데 이 결핍교는 방금 쇼핑몰 예를 든 것처럼 무조건 역기능적인 결과만을 내놓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핍교에 더 맹신하게 되기도 해요. 이거 덕분에 철학자들은 더 고민하게 되고 과학자들은 더 탐구하고 발견해내고 발명해내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예술가들은 더 멋진 그림을 그리고 더 멋진 음악을 만들고 운동선수들은 신기록을 향해서 또 매진을 하고요. 문명 세상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도 결핍교예요. 그리고 그 문명이 이만큼 빛나는 거 못지않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오게 하는 것도 결핍교예요. 그래서 사실 뭐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긴 했지만 결핍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래도 응? 이 종교 덕분에 너네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게 되지 않았냐. 마트 가봐라. 응? 없는 게 없지 않냐. 그런 마트를 만들어낸 게 우리다 라고 할 거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결핍교 순기능으로는 발전 혹은 업그레이드 그리고 문명을 이루게 해줘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핍교의 역기능은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들 전쟁, 범죄, 빼앗고 다 빼앗는 거죠. 뭐 재산을 빼앗든 목숨을 빼앗든 해코지하고 막 이런 거. 질병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약물의 오남용 혹은 악용 뭐 이런 거죠. 뭐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 같은 얘기죠. 결핍교의 역기능을 제거하겠다 라고 덤빌 때 이것만 남겨놓고 이거는 없애겠다. 그럴싸해요. 우리가 실제 개개인의 생활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 안 겪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나쁜 말 안 듣고 나쁜 행동 겪지 않으려고 해요. 얼핏 보기에 되게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생각인데 그게 자칫하면 힘 빡 주게 되고요. 안 좋은 말과 행동, 안 좋은 일을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걸로 간주해버리면 그럼 사람은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살게 되고요. 그러면 생존 모드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달리 말하면 전쟁 모드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몸도 경직되고 마음도 경직되고 긴장 상태에서 신경 쓰고 애쓰고 작정하느라고 마음속은 온통 오류로 가득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범죄와의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기도 해요. 그럼 범죄에 막 내비도 막 범죄 막 일어나고 개판 5분 전 되게 막 내버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건강하고 성숙하게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 힘 좀 풀고 전쟁 모드는 방어, 공격, 회피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방어는 일상 속에서는 참기, 억압이 될 수 있고요. 공격은 말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 우리 마음의 보상 심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공격적인 말이나. 그리고 뭐 내가 싸울 힘이 없거나 방어할 수 없게 될 때 도망가죠. 뭐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도망갈 힘이 없거나 싸울 힘이 없으면 꼼짝없이 얼어붙기도 해요. 참거나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맞서 싸우기도 해요. 순서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거는 전쟁 모드. 전쟁 모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건 그건 건강하고 성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참거나 피하거나 싸우거나 이거 말고 못한 게 뭐 있어요? 싶으면 전쟁 모드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그 다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적응하기 말씀드리기로 했죠. 안 좋은 말과 행동, 안 좋은 일은 똥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그런 걸 경험을 할 때 마음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불편감은 똥냄새라고 했어요. 좋지 않은 말과 행동, 좋지 않은 일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돼요. 그건 뭐 적응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거 적응하면 큰일 나죠. 잘못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니까. 대신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 그 똥냄새에 해당하는 거는 적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냥 똥냄새 맡아요. 우린 똥냄새가 나자마자 숨을 들어 마시며 참거든요. 숨을 죽여요. 우리가 언제 숨 죽이냐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숨 죽여요. 뭐 이거는 과거에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사냥을 할 때든 혹은 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든 숨소리마저 노출시키지 않아서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 숨소리마저 노출시키지 않아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 사슴이나 걔네들이 내가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는 숨죽여요. 그리고 도망갈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는데 막 심호흡하고 막 다닐 여가가 없죠. 막
어차피 달리면서 어차피 숨은 쉬어질 거니까. 그래서 전쟁 모드일 때는 대체로 우리는 숨죽이게 돼요. 얕은 호흡을 하게 되죠.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예고편 격으로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똥냄새를 맡으면서 그 똥냄새에 적응을 해야 돼요.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열등감이든 수치심이든 뭐 자괴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울감이든 그걸 그냥 느끼면서 막 영화 보고 음악 듣고 막 수다 떨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러면서 운동하고 책 보고 이러는 걸로 피하는 게 아니라 그저 참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 그냥 느끼면서 근데 불편함을 느낄 때 당연히 우린 전쟁 모드 경직되죠. 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면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응이에요. 그래서 불편을 느끼면서 힘 풀고 심호흡하기를 계속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해주는 게 적응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언급된 거랑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의 평가가 아닌 누구의 인정이나 승인을 받고 뭐 우쭈쭈쭈 오고오고 받는 게 그걸로는 자기 평가 영역에 단 1g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 평가는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난 그냥 사람이다. 난 그냥 이 자체로 내가 못났든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나는 이대로 존엄하다. 남들이 나를 비웃거나 말거나 나는 존엄하다. 라고 생각해 줄 아는 거. 정확한 자기평가. 그리고 불편을 느끼면서 힘 풀고 심호흡하기. 이 적응 훈련이 병행이 될 때 우리는 한결 더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뭐가 좀 더 있어요. 오늘은 대략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